PTSD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 당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영화 옛날에 람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퇴역 용사들이 이제 와서 그렇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이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영화로 만든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쓸 그런 정도의 국가적 역량이 우리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니까는 정말 이게 제도화되고 그 제도가 또 문화로 바뀌고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토론자가 오늘 이제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김민후 변호사님, 법무법인원에서 근무하십니다. 예,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원의 김민후 변호사입니다. 먼저 토론의 기회를 부여해 주신 백종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 토론문은 그 일부의 김석호 교수님 발제문 일부분과도 관련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서 그 자료집 마지막 부분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12월 31일에 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를 보시다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유족은 그 사고 이후에 CCTV를 확인을 하셨고 CCTV를 보신 결과 그 교수님께서 자신 혼자 만약에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면 충분히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그리고 복도에 있었던 환자들을 대피시키느라 미처 본인께서 대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셔서 범죄의 표적이 됐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임세훈 교수님께서 직접적 적극적으로 타인을 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거부 처분을 하게 됐습니다. 유족께서는 이 복지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평가를 하셨고 행정법원에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고 지난 9월에 행정법원에서는 그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내렸고 특히 법원에서는 임세훈 교수님께서 단순히 타인을 위한 구하는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최선의 행위를 하셨다라고 직접 판결문에 기재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유족을 직접 대리를 하면서 임세훈 교수님 소송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왜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방식으로 의사상자 심사 과정이 바뀔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사실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이고요. 소송 절차와 의사상자 심사 절차를 간단히 비교하면서 왜 보건복지부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송 절차에서는 첫째, 변호사가 이 살인사건이라고 이제 평가가 되었는데 살인사건 형사기록 1257쪽 분량의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서 주요 내용을 발췌를 했고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조현병 환자가 임세훈 교수님뿐만 아니라 병원의 다른 모든 의사분들, 가족 의사 동료분들 그리고 환자들까지 모두 어떤 살해 타겟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들이 형사사건 기록에 그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재판부를 통한 강북 삼성병원 사실조회 신청 그리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여러 가지 사실조회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있었고 이는 모두 판결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법원에서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재판부 판사님들께서 직접 강북 삼성병원에 오실 수가 없으셔서 변호사한테 현장 동영상을 찍어 달라는 취지로 좀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 직접 가서 한 23분 정도 되는 분량의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에 전성원 교수님 도움을 받고 그 임세훈 교수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행동과 만약에 그 행동이 아니라 정말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탈출하는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그 두 가지 동영상을 비교하는 내용을 촬영을 했고 재판에서는 23분
동영상 전체를 재판부께서 시청하시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제가 가져오기도 했는데 필요하신 분은 제가 직접 복사해서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은 무려 이제 14쪽 분량에 달하고 이 판결문에서는 임세용 교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만 탈출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동료 의사분들,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구체적인 행위를 하셨다라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쪽에는 약 11초에 불과한 시간 동안 임세용 교수님께서는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인 사람에게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을 직접적 구체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사상자 심사 절차가 얼마나 불비했는지를 좀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첫째로 유족께서 단지 신청서 한 장, 그리고 이유서 한 장만 접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의사상자 심사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 담당 위원들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으며 특히 이제 제가 내부적으로 듣기로는 다른 위원들보다 또 변호사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개진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지를 외부에선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재판 과정이랑 비교하면 더 상세하게 비교가 가능한데 재판은 조선일보, 경향신문, KBS에서 직접 재판에 와서 하나하나 촬영을 하고 재판 내용을 직접 보도하는 그런 어떤 비교할 수밖에 없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유족에게 인정된 불인정 결정문 한 페이지에 임세영 교수님께서 왜 이 의사상자가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단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가 없었다. 한 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본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제도 개선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이 보건복지부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대체로 사실관계 확정을 법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의사상자법이 법률적으로 보면 어떤 그 행정심판격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보면 소송에서처럼 당사자가 주장을 보충하고 증거 서류도 낼 수 있고 자료 제출도 할 수 있고 증거 조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 조문들이 제가 자료집에 기재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사상자법에 직접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임세영 교수님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도망가라고 외친 것만으로는 의사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행정법원 재판부는 복지부의 판단이 완전히 틀렸으며 임세영 교수님의 구조 행위는 의사에게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위였다라고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 후에 복지부는 판결을 수용하겠다라는 짤막한 멘트만 남겼는데요. 복지부가 왜 이렇게 사실관계 판단을 잘못했는지 진정한 반성을 하고 제도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보훈을 포함한 우리 사회 의인들이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뭐 법적 평가 절차 보완도 필요한데요. 의사상자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부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정책반 국장으로 두고 그 외 기재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고위 공무원이 위원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 외부 위원 2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했다고 봤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다른 어떤 법률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들 안에 있었어야 하는데 변호사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을 때 그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존재하고 그래서 이 변호사 위원 2명이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행정법원에서와 다른 판단을 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사상자 심사 경험이 있었던 적어도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의 어떤 법조인들이 추가로 위원들로 들어가든가 해서 어떤 법적 평가가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임세용 교수님 사건을 제가 접하면서 느꼈던 것은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이 우리 사회 의인들을 평가하고 또 예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고 법원의 판단만큼 또 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일부 발제에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제가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의사상자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정말 A급 변호사님과 또 A급 그 동료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굉장히 힘들었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그 제도가 굉장히 경직돼 있고, 김석호 교수님도 아까 지적하셨지만은 너무나 그렇게 그 협소한 범위로다가 평가를 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편파적으로 면피하는 식의 판단, 이거를 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돼 있어서 정말 이런 그 제도적인 그 변화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안함도 그 아까 김성석 교수님께서 발표할 때 뭐 딴 사람들이 보상받아서 좋겠다고 말하는 그랬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100% 유공자로다가 지적될 거라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민들의 정서가 100%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아닌 것들은 정말 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정말 그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제도가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준영 천안함 예비역 생존자 전회 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재입니다. 지금 임세영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와 이야기가 너무 공통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도 지금 1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도 현재 국가용자 해당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 이상, 지금 현재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14명 정도만 현재 유공자이고, 나머지 58명 중에는 또 일부 전역자들 해서 한 14명가량, 24명가량 이제 또 되진 않았는데, 이게 밖에서 볼 때, 이거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저 유공자가 9년 만에 됐지만 그 이전에는 사회생활 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질문할 때 아까 김승석 교수님 말씀대로 당연히 보상 받을 줄 알고 얼마 받았어? 너 몇 급이야?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생존자들은 그냥 살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사는데 그 질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또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근데 또 막상 그걸 찾아서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 또 그 절차들과 그 법들을 찾는데 엄청 많은 그 에너지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사람 말도 맞고 저쪽 사람도 말도 많으니까 이 기준점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가 안내를 해주고 누군가 옆에서 좀 도와줬다면 이런 10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좀 더 빠른 시간에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은 또 생존자 또한 저 포함 3분이 더 오셨어요. 이 친구들 중에도 한 분은 또 현재 심사 준비 중인 친구고요. 그리고 한 분은 10년 만에 올해 저번 달 이제 유공자가 되었고, 또 한 분은 저와 같이 이제 9월 달에 작년 5월에 같이 유공자가 됐는데요. 그 시간이 임세영 교수님 가족분들도 동료분들도 그 의사자를 지정받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걸 찾고 그걸 해명을 하고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그거를 꼭 되게끔 만드는 그게 너무 그 심정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임세영 교수님은 다행히 이렇게 유능하신 변호사님이 또 우리 교수님 백종원 교수님 친구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장기간이 안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안함 사건 자체가 지금 벌써 10년이 지나고 1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11년째 돼가는데도 지금 현재 뭐 상위연금, 뭐 장애보상금, 그리고 국가유공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안종민 사무총장님이 아니었으면 그 제도 자체도 저희는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좀 더 보건처에서 관심을 갖고 안내, 아니면 전화 한 통만이라도 해주셨다면요, 저희도 이렇게 기나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한편으로 또 이제 그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또 많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법리적으로는 그 10년이 기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것도 많이 좀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이게 꼭 당사자만 돼야지만 알 수 있다는 게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당사자만 알 수 있고, 사실 관심 없는 거는 또 당연한 거지만은, 근데 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현 이 자리가 또 생겼다는 것만 해도 저는 하늘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고, 결과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서 이 활동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지금 교수님, 그리고 우리 전우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힘이 많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안함은 누가 뭐래도 이 사건 자체가 100% PTSD가 생길 상황이라고 아까 백종우 교수님도 밝히셨는데, 그건 어느 정신과 의사한테 진단을 물어봐도 100% PTSD입니다. 거기서 물론 이제 회복이 빨리 되는 분, 늦게 되는 분 차이가 있을 뿐이지, PTSD가 생길 만한 100%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그런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또 예우를 받으셔야 되고, 사실은 저 미국 같으면은 대단한 영웅으로다가 이제 대접을 받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미국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저 이찬호 예백 병장님이신데 K9 자주포 폭발 유공자십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 8월 18일 날 군대에서 K9 자주포 폭발 사고 생존자 이찬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희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이걸 보려면은 현미경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걸 살 생각도 안 하고 저희를 그런 걸로 봐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겠죠. 겉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멀쩡해 보이지만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말을 하면은 다들 현미경 안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인식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한국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보훈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조차도 그 당시에 제 키만한 화약이 폭발했거든요. 그 1평도 안 되는 좁은 곳에서. 그때 온몸에 불이 타고 있으면서 한 명은 즉사를 하고 7명 중에 총 3명이 사망을 하는 걸 제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헬기를 타고 급하게 병원을 가고 10차례가 넘는 수술을 하면서 정말 많은 악몽을 꾸고 몸이 점점 좋아질 것 같았는데 이게 쉽게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3년 정도가 흘렀는데 후각적이나 시각적이나 촉각적으로 되게 예민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더 나아가면은
사회생활 하는 게 조금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할 수 있겠지만 힘들거든요, 저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반인들은 안 보일 거예요. 네, 하지만 저희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거를 좀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매스컴에서 다뤄지진 않았기 때문에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역시 100% PTSD가 생길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모른다 하더라도 마음의 그런 상격, 진짜 마음의 상처, 그 충격 이런 거는 지금 분명히 있으십니다. 말씀하시는 가운데서도 그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100% PTSD가 당연히 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훈처에서도 신 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보훈부로 바뀌기를 바라면서 보훈부 과장님 오늘 이 세미나 정말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패널 세 분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뭐 발표하실 분 있으십니까? 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임세원 교수님 의상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가유공자도 보훈심사위원회가 있어요. 6개 분과로 여기 앞에 나오셨지만 거기 인원이 118명. 아마 지금 200명에서 민간 참여 인원들을 늘리고 제가 알기로 300명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육군이나 각 군 부대에 전공상 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경찰은 인사혁신처잖아요. 그러면 소방관은 또 인사혁신처예요. 인사혁신처에 위험순직 관련된 그 위원회가 있어요. 보통 법률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20인 이내로 구성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의사상자도 똑같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거기에 나온 심의위원회 이 부분에 항상 법률에 나온 부분이 위원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 1명, 위원 20명이에요. 근데 이 위원들이 20명이 과연 전문가냐? 예를 들어서 소방관을 평가할 때 소방의 경험이 있냐? 군인인데 군인을 평가하는 경험이 있냐? 여기 지금 본처 나오셨는데 2018년도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에 118명 중에 여자가 36명이었습니다. 과연 여자가 36명인데 그 여자분들이 고위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과연 GP, GOP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고 경계작전이라든지 아니면 해군 밀어내기 작전 이런 전투 수칙 이런 걸 알고 있을까요? 모른다는 말이죠.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유공자도 안 됩니다. 임세영 교수님도 결국은 안 됐던 게 제가 딱 보면서 느꼈어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냐 이거를 판단은 누가 해야 되냐? 동료 교수님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왜? 그 상황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호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을 끝까지 잡고 이 부분을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의위원회 법률상에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셔서 좀 좋은 쪽으로 바꿔주시길. 네, 사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재판부 그러니까 소송 행정소송으로 가고 나서 보건복지부는 계속 자기네들의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했고 임세영 교수님께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보건복지부 주장은 불이하라고 외친 거 외에 다른 거 한 게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저희 변호사들이랑 유족 사모님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임세영 교수님께서
그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신 행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판결문에 뭐 14페이지로 상세하게 설시가 되어 있지만 뭐 요지는 간호사들을 돌아보느라 범인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시간을 놓쳤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본인이 놓친 게 아니라 의도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11초 동안 전속으로 달려갔다면 본인은 충분히 다른 비상구로 탈출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환자들 그리고 간호대 접수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태를 살폈다. 살피는 동안 멈춰 서 있었다. 그런 것들이 본인의 위해를 감수하면서 남들의 어떤 구조 행위를 도운 것들이다. 그런 것들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 변호사들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상원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또 강북 삼성병원의 재판부께서 사실조회를 하면서 강북 삼성병원의 구체적인 복도 구조 그리고 왜 정신건강의학과 그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강북 삼성병원의 원래 대피 구조 그런 것들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임세영 교수님께서 이 행동을 하는 게 타인을 구하는 최선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됐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자료들 그리고 주장들이 제대로 판단의 평가가 대상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냥 CCTV 혹은 심지어 언론에 나온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11초 CCTV 굉장히 멀리서 그냥 이리적으로 살펴본 CCTV 화면만 보고 이 정도는 뭐 범인이랑 적어도 격투를 했어야지 막 가서 칼을 뺏었어야지 그 정도가 돼야 직접적 적극적 행위다. 이거는 제3자들이 사후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말하면 거칠지만 댓글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법률적으로 사회적 의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고 사람이 기대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타인을 구하는 행동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판단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는 전문가분들도 계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은 만약에 향후 보훈부가 설립이 된다면 심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분들 혹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그걸 아셔야 되고 그런 구성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많은 어떤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딱 됐습니다. 아까 전준영 회장님께서 아주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말로다가 이렇게 하고 립 서비스로다가 끝나는 시간이 돼서는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서는 저희 대한신경정신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말로다가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특히 우리 백종호 교수님께서 재난위원회 맡아주셨기 때문에 아마 열정적으로 많이 활동을 해 주실 겁니다.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해드릴 각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법무법인원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의뢰가 들어오면은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윤석준 중앙정신건강복지단장님께서도 많이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중지단에서도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이쪽으로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국가유공자 지정과 PTSD 개선 과제에 대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